저는 자유수호포럼 소개한 대로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면서 현재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천입니다. 오늘 유튜브 연합회 초청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걸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일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성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한 게 우리 사회의 핫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면서도 이 법안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이 독서적인 조항이 뭔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7가지 주제로 오늘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선은 강의를 하기 전에 주민자치기본법의 그 추진 과정에 대한 것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이제 이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게 된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요. 사실은 2017년도 6월 달에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월 달에는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안 안에 상징적 조항인 제1조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규정을 뒀고요. 그 다음에 그 헌법 개정안 123조에 보면은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서 강력한 지방분권 체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2018년도 3월에는요, 청와대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상당히 이제 상근요원이 64명이 상근하면서 3년 동안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쯤에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각 읍면동마다요 이런 어떤 그 프랜카드가 걸려가지고 마을 교육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한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를 곧 시작한다는 이런 프랜카드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흥분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 하면은 2012년도 작년 12월 달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 안에 소속돼 있던 주민자치회 설치해 가는 걸 통째로 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또 이런 부작용이 이제 예상되니까 아마 그렇게 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을 활동가 그룹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주민자치의 그 조항을 복구하라는 식으로 이제 저항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적 서명운동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해서 급히 이제 여당 쪽에서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독립법안으로 이제 만들게 됐고 제안하게 됐고 1월 29일 날 그러니까 불과 2달 만에 1월 29일 날 이제 발의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김영배 어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안이 단순히 김영배 의원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마을 활동가들의 총체적인 어떤 그 요구의 어떤 집약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 법안이 보니까요 공람기간 15일 동안에 그때 한 그 법안에 그 댓글이 달렸는데 한 4,700건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99%가 다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든 국민들의 여론을 이 수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이 정부와
마을 활동가들은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정부 차원에서 정책 토론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냐면 이 좌파 단체 마을 활동가 그룹에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5월 16일에 이제 발기인 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제 금년 내로 이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몰래 살짝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란 이 책자가 이제 나오게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하면서 이제 이게 주민자치기본법이 상당히 지금 독소 조항들이 많구나,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특히 5월 17일 날 이제 조선일보의 전면 광고가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상당히 주민자치기본법이 갖는 독소조항을 Q&A식으로 한 6개 문항으로 만들었는데 내용이 정리가 잘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유튜버들도 우후죽순처럼 이제 방송을 하게 됐고, 국민들의 이제 깨달은 속도도 상당히 이제 진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민자치기본법 이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될 문제구나 해서 전국에서 곳곳에서 차량 시위를 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라든가 우파 단체들도 이제 연합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움직임들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이 법안의 진행 사항은 어떠냐, 이 살펴보면요, 우선 그 김영배 안, 말하자면 주민자치기본법이 행안위에 지금 상정 중인데요. 상정 중인데 아마도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정지 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배 법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철민 안도 제출이 됐고, 김두관 안도 제출이 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는 김영배 안 외에 또 다른 이런 안들이 여러 개가 제출된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저항을 분산하고 그 다음에 협상용으로 제출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혼란 전술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냐면 이 주민자치기본법을 통과를 시켜야 하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마을 활동가 입장에서도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왜? 이미 이제 그냥 몰래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이게 힘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 국민들에게 이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이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정부대로요, 이 사전에 해야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조례로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 중에 핵심 사항은 뭐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좌우가 섞여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만들면서 좌파 중심으로 이게 위원들을 뭐냐면 필터링하는 작업들이 지금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을 활동가 그룹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 법제화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올해 내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론 어떤 조율 작업, 그 다음에 여론화 작업을 아마 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파 진영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마을 그 저변에서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른 채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 온통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 우리 지금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아주 그 잘못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김영배 법안, 주민자치기본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읍면동, 이거는 대한민국 하부 구조인데요. 숫자가 3,490여 개입니다. 3,490여 개의 읍면동에 기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새로운 좌파 중심의 이상한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다. 근데 그 기구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숨은 본질은 주민을 앞세워 마을 활동가든 좌파 세력이 주민자치회를 주도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하부구조 전체를 좌파 마을로 만들고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를 좌파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2,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에 보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그런 상징하는 용어나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법안을 보고 사회주의와니 공산으로 이끄는 도구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괜히 공산화 가능성은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색깔론으로 뒤집어 씌우는 걸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그렇지 않다, 분명히 근거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요, 이 법안만 보면은 지금 이 실체를 잘 알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주민자치기본법 안에 보면 명시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에서 나 공산주의다, 나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 있을까요? 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상적 실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될 수 있는 대로 감춘다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거를 사상적 실체를 파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문가들조차도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래서 주민자치기본법에 보면 주민자치니 마을민주주의니 이런 예쁜 용어들로 포장을 하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마치 좋은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제 결국 사상적 실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문구나 이런 용어를 보지 말고 그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주도 세력들의 사상적 실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서 문구만 봐서는 반드시 쏙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주도 세력은 누군가 하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금 문재인 주도 세력과 문재인 정권과, 두 번째는 제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 그룹, 이 두 그룹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문제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적 실체에 대해서는 고영주 변호사나 여러 고든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국가를 이루겠다고 이미
취임 초기부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체제를 바꾸는데 지방 분권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청와대 직속에 이제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한 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건 상근 요원이 64명이 3년 동안 했다는 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집요하게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뭐 입법, 사법, 행정부터 언론까지 전부 다 집권체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마지막 남은 게 뭐냐 하면은 하부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부구조, 읍면동을 장악해서 그래야 결국은 체제 변혁에 아마 마지막 마무리 마침표를 찍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재인 문재인 정권의 사상적 지향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야기를 드렸고 대표적인 예로 이 주도 세력 중에 여러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2017년도 가을 9월인가에 말했죠.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인민은 사용권만 갖는 중국식 중공식 체제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고 작년 1월 달에 총선 직전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뭐 언론부터 전부 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 다음에 언론부터 종교 문제까지 다 거론하면서 이 체제를 변혁해야 되겠다라고 발언했고 언론 보도에는 이제 총선 끝나면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고 다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권은 사회주의 지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민자치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 마을활동가 그룹이거든요. 말하자면 제하에 있는 이 좌파 그룹인데 이들의 사상적 실체 지향성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냐면 주민자치 그들은 아까 말했던 마을활동가 그룹은 이 주민자치를 도대체 어떤 모델로 만들려고 하느냐. 자, 이거를 보면 바로 마포에 있는 성미산 마을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미산 마을은 94년도에 공동육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대가 됐죠.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소비, 공동생산 해가지고 지금은 뭐냐면 모든 좌파 그런 단체들이 막 몰려들어 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그런 이제 성격이 강한 이제 그 모델인데요. 이게 규모가요.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창조동, 동교동, 합정동, 연남동 규모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게 언제냐면 바로 2012년도부터입니다. 박원순 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마포 성미산 마을의 활동가를 거기에 센터장으로 앉혀가지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으로 확대됐고 이게 경기도를 넘어서서 전국으로 다 확대된 건요. 이미 지금은 아마도 전국 읍면 단위에서 이거 공동체 사업 안 하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다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마포의 성미산 마을에만 있는 줄 알지만 이미 오래도록 전국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 모델이 바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그 모델과 결부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이제 만들어진 그런 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에 지금 그 마을 활동가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 내용을 보면 주로 성미산 마을 활동가랑 좌파 이론가들이 나가가지고 강사가 돼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활동가는 어떤 활동가일까요? 사상적 지향성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활동가 자료들을 보면요. 마을 공동체 사업은 자본주의 대안 모델이라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상적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들 주민자치를 만들려고 하는 주도 세력들이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영구 집권을 위해서 만든 사회주의적인 주민평의의 모델을 계속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만 보고 지금 등장한 법만 보고는 사상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그 오랫동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저간에 노력해왔던 그 과정들 속에서 이 사상적 지향성을 우리 파악해야만이 이 실체를 제대로 알고 이게 앞으로 만들어지면 어떤 형태로 운영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요. 법상에도 보면 사회주의 사상적 지향성을 이제 약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기본법 제5조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과 주민자치에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노동, 인권, 환경, 복지라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이고 어떻게 보면 좌파 노선을 집약한 그런 법령이잖아요. 그 법령에는 법률, 명령, 조례까지 포함한다면 여러분 이 법령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요. 이 법률이 제정된 거 개정된 거 포함해서 3,355개랍니다. 3,355개. 지금 여러분 그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거는 제정된 게 몇 개인 줄 아세요? 11만 건이라면서 11만 건. 개정된 거는 조례 몇 건? 2만 5천 건이랍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법률과 명령과 조례가 폭풍처럼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물론 그게 다 뭐냐면 사상성을 띈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는 상당히 사상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령이 있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수해야 된다고요. 아니 이 법만 준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관계 법령을 다 준수하라고요. 여기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주민자치기본법의 8조 1항에 보면은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등에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최근에 지금 뭐냐면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되네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별, 사상, 종교, 인종 등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법에는 신념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차별금지법 다른 조항 법률에 보면 뭐라고 사상이라고 딱 노골적으로 해놨어. 그러면 신념이 무슨 뜻입니까?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관계법령을 준수하려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그 법령에 있는 이 사상적인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준수돼야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 자, 그렇다면 마을 단위에서 이제는 국가보안법도 이제는 해체시키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더불어 뭐냐면 마을 단위에서 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는 모임, 선전하는 모임, 조직하는 모임, 활동하는 모임이 이제 우죽순세로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마을의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을 단위에서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관계법령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한 단계 넘어서서
이 주민자치 기본법이 갖는 사상적 지향성이 노출이 되는데 그냥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Q3입니다. 세 번째 질문. 법을 보면 주민자치, 주민의 자율성 같이 매우 분권적으로 보이던데? 그 문제 있어? 아니, 주민자치와 주민분권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지 않아? 왜 그런데 자꾸 그냥 사회주의는 이런 직권적인 어떤 그런 법률이라고 매도를 하는 거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이게 과연 분권적인지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뭐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하죠. 심지어는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는 말까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미사 여구에 좌파들은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속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아시죠? 양의 탈을 산 이 늑대처럼 양의 탈로 포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빡깜빡 속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정치 사기꾼에 속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주민자치로 포장을 하지만 실제는 매우 직권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일단은요, 지금 추진 방식이요. 만약에 진짜 주민자치, 진정한 자치를 이야기한다면 추진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어떤 방식으로 주민자치를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직속으로 주민자치분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막 매일 연구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주민들은 모르게, 국민들도 모르게 법만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분권적입니까? 이게 자치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음모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지금 이 준비 작업을 이 정권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이게 전부 다 긴밀히 또 마을 활동가들, 좌파 활동가들 긴밀히 활동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는 깊은 뭔가 목적과 의도와 어떤 그런 야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법에도 봐도요. 법을 봐도 그러니까 지금 추정하는 게 아니고 법 내용을 봐도요. 주민의 참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주민을 배제하고요. 좌파 세력이 마을에서 독재적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모르고 이렇게 독소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당할 줄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미사 여구에 속아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적인 예로 그 주민총회, 주민자치 두 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 내용만 봐도요 상당히 이상합니다. 이상해. 왜 이상하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총회가 뭐예요? 주민총회라는 것은 주민총회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결기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뭐냐면 주민자치회는 집행기구로 돼 있는데 원래는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민자치회 안에 주민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기관이 있고 의결기관, 감사기관 이렇게 있는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회가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정작 주민들의 의결기관인 총회는 주민자치회 밖에다 던져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민총회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주민자치회가 무슨 일을 하든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사실 간섭할 수도 없도록 해놓고. 그러다가 주민총회에 있잖아요. 회원들의 자격도 규정 안 해놨어. 그러니 만약에 주민총회란 이름으로 좌파들만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우리 주민총회 했네 의결 땅땅땅 하면 끝날 뻔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에 활동가들 그룹한테 들어보니까 서울시가요, 전에 그런 적이 있대요. 자기들끼리 총회한다 그래가 모여가지고 그냥 며칠서 땅땅땅 하고 그걸 끝낸 그런 사례들이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절대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만 쏘았으면 됐지. 또 쏘으려고요? 그 다음에요, 이 주민총회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주민자치회,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주민자치회 안에 우파들이 못 들어오도록 배제하는 그런 필터링 제도를 다 둬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고 이야기하냐고요? 예, 주민자치회 안에는요, 사무국이라는 진짜 집행기구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들.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위원이 있는 게 맞지만, 주민자치회를 만들면 회원이 있어야지, 위원으로 둡니까? 이상하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들한테 뭘 해놨냐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바로 읍면동을 그들의 뭐 어떤 그 컨트롤하에 둘 수 있는 거죠.